2001년 봄, 전라남도 목포. 그해 4월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 시절 나는 30을 갓 넘긴 주부였고 남편과 아이는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침묵뿐인 부부 사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밤마다 목포항 근처의 선술집으로 향했다. 누군가와 술잔을 부딪히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족은 유독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들은 나처럼 목포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인물은 아들 김현우였다. 처음 본 날 현우는 16이었다. 머리는 염색되어 있었고 학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동네에서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눈을 마주치면 피하거나 짧게 대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서로 인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현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술집에도 가끔 어머니 없이 혼자 왔다. 어머니는 그에게 신경을 쓰는 듯했지만 동시에 지친 듯한 느낌도 받았다. 나는 그저 아이 같아 보이는 그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조금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처음엔 내게도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조금씩 늘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2003년 초여름 현우는 18이 되었고 여전히 학교엔 다니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쳐 함께 앉아 라면을 먹던 중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짧게 통화했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무심코 물었다. 누구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애야. 사귀자고 했었는데 계속 연락 와서 귀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귀찮을 정도면 그냥 만나주지 그래? 왜 싫은데?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가 조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애 원조교제 하는 애야. 그래서 싫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런 말투로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고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무언가 상처 같아 보였다. 더 이상 그 주제로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 뉴스를 보던 중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광주 외곽의 한 폐건물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에 나온 피해자의 이름을 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최민정. 그 이름은 며칠 전 현우가 말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다. 뉴스에 따르면 민정은 집을 나와 친구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날 근처에서 남성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흉기인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나는 즉시 현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말한 친구들, 원조교제, 연락받은 시점 모두 이상하게 엮여 있었다. 현우는 그날 통화를 했고 피해자가 바로 그 인물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물었다. 경찰에 말은 했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화 왔던 거니까 경찰도 알겠지? 연락 오면 말하지 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분명 통화 기록이 남았을 텐데 경찰이 연락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했고 그가 굳이 먼저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민정과 관련된 여러 남성들이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현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갈등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찰에 직접 가서 현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달하는 것도 망설여졌다. 당시 나는 그의 말을 비밀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이 짐처럼 남아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목포를 떠났다. 현우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그 일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는 꺼내지 않았다. 아니, 꺼낼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날의 통화와 그날의 뉴스 그리고 말없이 넘겼던 그날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현재처럼 생생하다. 그 사건의 뉴스가 방송된 후 나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뉴스 속 피해자와 현우가 며칠 전 통화한 상대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고 나도 모르게 그날의 그의 표정, 말투, 그리고 짧은 대화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이 며칠 뒤 또 다른 보도가 나왔다. 피해자인 민정은 사건 발생 약 3주 전부터 한 친구의 원룸에 머물고 있었고 그 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지인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했다. 그 무리 중에서 다툼이 있었고 현장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보도였다. 게다가 그들 중 한 명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나는 곧바로 그 이야기를 현우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듯 했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무리에 내 친구도 있었어. 나랑도 아는 사이인데 걔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분위기가 심각했다고는 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대.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경찰엔 말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통화한 게 기록에 남아있을 테니까 알아서 연락 오겠지? 괜히 먼저 나서봤자 뭐 하겠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정말 경찰이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텐데 아무 소식도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경찰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아무도 현우를 의심하지 않는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뉴스에서 관련자 몇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민정과 알고 지냈던 남성 여러 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금 현우에게 물었다. 경찰에서 아직도 연락 없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민정이 집을 나간 상태였는데 핸드폰은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아. 나는 순간 멈칫했다. 집을 나간 사람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갔다는 건가?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럼 적어도 그 시점엔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핸드폰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나는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앞뒤가 맞지 않았다. 사건 당일 민정이 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면 그녀는 분명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고 핸드폰은 집에 있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핸드폰을 옮겨둔 걸까? 현우는 덧붙였다. 민정은 원래 조부모님이랑 살았는데 집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했대. 조부모님도 워낙 힘들어 하셨던 것 같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쩐지 그 조부모님이 경찰 조사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소문도 이해가 됐다.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녀의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미 반복되는 탈선과 갈등 속에서 지쳐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후 언론에서는 조부모 측이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문득 현우가 말했던 그만 알고 싶지 않다는 듯한 말투가 그 조부모님의 심정과 닮아 있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갈등 속에 빠졌다. 이걸 내가 경찰에 말하는 게 맞을까?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일이고 나는 그저 누군가의 말 몇 마디를 들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 말들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필요한 조각이라면? 내가 침묵함으로써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현우는 그 후로도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대화를 피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몇 번이나 경찰서 앞을 맴돌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했다. 현우가 직접 말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내가 괜히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교차했다. 그렇게 나는 목포를 떠났고 현우와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언론에서 점점 자취를 감췄고
내 일상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졌다. 하지만 그날의 통화, 뉴스 속 이름, 어긋난 이야기들, 말하지 못한 사실 하나하나가 마음 한켠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그 사건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그 전화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닐 줄은 몰랐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어느 순간 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다. 이름 모를 도시의 거리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뉴스와 현우의 말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짐이 지난 일이야 라고 되뇌며 살아갔다. 연락이 끊긴 현우와의 기억도 점점 흐릿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2019년 나는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 박재규를 만났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다. 2020년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 나보다 몇 살 어린 그는 내 성을 따르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나는 의아했지만 그는 원래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다. 당시에는 그 말이 오히려 담백하게 느껴졌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가족에 대해 물으면 연 끊은 지 오래됐다며 대답을 피했고 더 깊이 묻는 분위기를 싫어했다. 결혼한 후에도 그의 친가 쪽 사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점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사람마다 아픈 과거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다. 다만 그가 경찰을 유난히 싫어한다는 점은 내겐 꽤 의외였다. 교통 단속 같은 일조차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주변에서 수사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대화를 회피했다. 2022년 어느 날이었다.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계기도 없었지만 갑자기 마음속에서 오래된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괜히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다. 그냥, 정말 그냥. 습관처럼. 검색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엔 2002년 대구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체포라고 쓰여 있었고 기사 본문에는 체포된 용의자의 성과 나이, 그리고 출신 지역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기사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사에 나온 이름은 남편과 같은 성이었고 나이도 같았다. 게다가 출신 지역도 남편이 예전에 어릴 땐 대구에 있었다. 고 말한 적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기사는 오래된 것이었고 사건은 2002년에 일어났지만 체포는 2004년 무렵 이뤄진 듯 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재판 결과나 이후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성은 흔한 성이 아니었고 나이와 지역까지 일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머릿속에 맴도는 그 뉴스의 시점은 현우와 내가 민정에 대해 얘기했던 그 시점과도 묘하게 겹쳐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말없이 남편을 지켜봤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가정적이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나를 먼저 생각했다. 나는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해도 나는 현재의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를 캐고 들쳐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그 기사 이후 나는 수없이 생각을 반복했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그는 죗값을 치르고 나와 결혼한 걸까?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일까?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내 직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감정이었다. 남편에게 직접 묻는 일은 끝내 하지 못했다. 그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었고 나 역시 모르는 척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민정의 이름과 얼굴 없는 피해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현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결국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정리하고 싶어서였다. 그날 현우가 말했던 단서들, 내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외면했던 감정들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고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이 글을 어딘가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경찰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제3자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이 기억을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누군가가 나서주길 기다리며 침묵했던 지난 세월을 후회했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느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글을 복사해서 매일 한 통을 보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적었다. 2001년 봄, 목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메일을 보낸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로부터의 답장이 올 것 같기도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 며칠 후, 내가 보낸 글을 읽은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었다. 유튜브에서 사회적 이슈와 미제 사건을 다루는 채널 운영자였다. 그는 내 글을 신중하게 읽었고 이야기를 공개하더라도 실명이나 사건명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 말에 나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그와의 통화에서 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묻어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세상을 떠난 채 남겨져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 역시 그 사건을 잊거나 외면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전화를 받았던 현우, 핸드폰 위치의 불일치,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 피해자의 원조교제 정황,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던 조부모, 그리고 조사를 받지 않은 현우. 이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고 나는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외면했다. 나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경찰에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갈등했다. 남편 때문이다. 현재 나와 살아가는 이 남자, 내게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진심으로 잘해주는 이 사람이 혹시 내가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던 또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나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채 며칠 밤을 뒤척였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끼며 다시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미 예전에 봤던 그 기사 외에는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검색 결과 중 하나에서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용의자의 정보 중 이름이 아닌 성만 공개되었다는 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흔하지 않은 성씨였기에 더욱 불안해졌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속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남편이 내 성을 따르기로 한 진짜 이유가 혹시 과거의 기록이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 생각에 이르자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 스스로 너무 멀리 나간 건 아닌가 싶다가도 이상하리만치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2002년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글이지만 당시 지역 주민들이 남긴 댓글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목격자 중 하나가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였다는 얘기도 있었음. 그 애는 경찰 조사도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전화 받았다는 얘기가 퍼졌었음.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분명히 현우를 지칭한 말이었다. 그가 직접 내게 말했던 내용, 그리고 그날의 전화. 당신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다는 건 나보다 먼저 누군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밝혔을 수도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나는 다시 메일을 보낸 유튜브 운영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응원해 주었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동행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날 밤 남편은 퇴근 후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렸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진실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말할 것이다. 누구를 의심하거나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는 침묵 속에서 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나는 첫 문장을 꺼낼 용기를 갖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인천에 있는 한 경찰서를 찾아갔다. 입구 앞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았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공기, 그리고 내가 꺼내려는 이야기가 이 안에서 어떤 의미로 다뤄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더는 미루지 말라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린 끝에 나는 담당 경찰관과 마주했다. 다소 긴장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듣던 경찰은 중간중간 몇 번씩 질문을 던졌지만 대체로 침착하게 경청해 주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2001년 봄, 목포에서 있었던 그 대화부터 뉴스에서 본 피해자의 이름, 사건 당일의 전화, 그리고 핸드폰 위치의 모순까지 경찰은 내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동시에 말했다. 사건이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수사 기록도 대부분 폐기되었고 관련자들의 연락처나 진술을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나의 몫을 다했다는 감정. 그것 하나로도 충분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와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을 용기가 없었다. 아직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너무 많았고 그 앞에서 무심한 표정을 짓는데 자신이 없었다. 이 며칠이 지난 뒤 나는 다시 한번 그 오래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단편적인 정보와 구체적이지 않은 기사만 남아 있었고 용의자의 이름조차 끝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그 사건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갔고 일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쩌면 나의 남편이 그 당시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불안함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의 죽음이 소비되는 이야기로만 남아있다는 현실이 더 슬펐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보통 기기를 열어두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급히 외출하면서 잠금 상태가 풀린 채였고 화면에는 인터넷 창이 열려 있었다. 무심코 눈길을 돌린 그 화면에는 내가 며칠 전 검색했던 바로 그 뉴스 기사가 띄워져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최근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는 뜻이었다. 그가 나의 검색 기록을 확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경로로 다시 그 사건을 접했을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그가 그 페이지를 열어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참을 깨어 있었다. 과연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우연히 그 페이지를 연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끝내 묻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과거보다 지금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그 사람이 맞는다고 해도 그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고 내가 아는 그 모습이 그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선택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뉴스나 인터넷에서 그 사건을 검색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고 일상 속에서 평온을 찾으려 애썼다. 내가 경찰에 전한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시 그 사건을 주목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이야기한 이후 일상은 큰 변화 없이 흘러갔다.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내게 다시 그날의 이야기를 묻는 일도 없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남편은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전처럼 모든 것을 감싸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게 아주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되어 주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필요한 순간에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즈음,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그녀 역시 과거에 어떤 진실을 알았지만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말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냈다고 했다. 글을 읽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나 자신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속 무게가 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같은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치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나는 놀라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잠시 내 눈을 바라보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멍해 보여서. 그 순간 나는 묻고 싶었던 수많은 질문들을 삼켰다. 당신은 혹시 그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주말 아침 남편은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청소를 시작했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그러다 잠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남편이 정말 과거에 무언가 연루되었던 사람이라면 그 역시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살아왔을까. 그가 지금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유지해온 것은 단순히 겁이 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이는 나 혼자만의 상상일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과거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묻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예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목포에서 현우와 나눴던 짧은 대화, 민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시간. 만약 그때 내가 경찰에 이야기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내가 보낸 글을 방송 콘텐츠로 다뤄도 괜찮겠느냐는 문의였다. 물론 사건명이나 특정한 개인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나는 짧게 고민한 후 승낙했다. 내 이름도 주변 인물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나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평범했고 영상의 분위기도 차분했다. 진행자는 내 사연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않았다.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달렸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게 슬프다고 썼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꼈다고 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가 알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의 긴 시간을 견뎌낸 이유가 생긴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 후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잘 됐네. 우리는 그날도 평범하게 식사를 했고 평소처럼 TV를 틀어놓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여전히 그의 과거를 모른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앞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나는 지금의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이제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몇 주 뒤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사연이 업로드되었다. 영상의 제목은 간단했지만 내용을 클릭하자마자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30년 전 새벽 5시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홀로 지내던 새벽에 2명의 사복 경찰이 찾아왔다고 했다. 경찰은 도둑 사건 관련해 그의 방을 확인하겠다며 들어왔고 이후 그를 순순히 따라오게 했다. 당시 그가 살던 곳은 지금보다 더 조용한 지역이었고 그는 왜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끌려갔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 속 인물에게 깊이 이입되었다. 낯선 공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불려간 경찰서,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질문들. 그 남성은 당시 자신이 2년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경찰은 그가 혹시 열쇠를 복사해 두었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전했다. 그가 경찰서에 끌려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은 그 날짜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느냐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황한 채 어물쩍 대답했고 경찰은 그런 그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듯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고 했다.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경찰이 그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일부 가린 인물이 은행 CCTV에 찍힌 사진이었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 남성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랑 좀 닮았네요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에 경찰의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경찰은 지금 자백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해서 그냥 닮았다고 한 거지, 나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몇 시간에 걸쳐 지문을 채취당했고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신문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도 이후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진이 존재해 그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악몽처럼 기억한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쩐지 내가 20년 넘게 안고 살아온 그 사건과 닮아 있었다. 증거는 애매하고 사실관계는 모호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는 수사과정. 무엇보다 나를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 남성이 사진을 보고 무심코 내뱉은 닮았다는 말 한마디가 자백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만약 현우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면 혹은 내 남편이 과거에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였다면 그들도 과연 그 수사 속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댓글창에는 무서운 현실이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게 있는 일이었다니 라는 반응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중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무섭네요. 그냥 닮았다는 말조차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그 댓글을 몇 번이고 읽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휘말릴 수도 있었고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다. 내가 그날 아무 말 없이 지나쳤던 것들 역시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뉴스를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는 척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되뇌었다. 말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결과를 남긴다는 것을. 내가 꺼낸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길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찾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의 기억, 말하지 못한 사연, 꺼내지 못한 고백들. 그 속에서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되었다.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몇 달이 흐른 뒤 나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튜브에 나간 영상도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고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쁜 삶으로 돌아갔고 나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그 몇 달 사이 나는 조금씩 변해 있었다. 이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 예전 같으면 그냥 흥얼거리고 넘겼을 그 노래가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어떤 순간은 말하지 못한 마음이 떠올랐고 어떤 날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남편과의 관계도 변함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대했고 나는 여전히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에 침묵으로 동의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버려도 되지? 라며 묻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심코 봉투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낯선 몇 명의 얼굴이 함께 있었다. 촬영 날짜는 2002년 봄, 익숙한 연도, 익숙한 계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함께 봉투를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오랜만에 그 사건을 떠올렸다. 민정이라는 이름, 그녀의 짧았던 생,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몇이나 남았을까? 시간이 흘러 모두가 잊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현재일 수 있는 기억. 내가 경찰에 말한 이야기는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나는 변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에 있어 분명한 의미가 되었다. 며칠 뒤 출근길에 마주친 작은 포스터 하나가 내 발길을 멈추게 했다. 장기 미제 사건 제보 요청. 그 아래에는 경찰청 번호와 함께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별표 진실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별표. 나는 한참 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진실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일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지나친 단서 하나, 우리가 외면한 감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오랜 시간 쓰지 않았던 그 수첩의 첫 장에는 몇 년 전 나 자신에게 보냈던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별표.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알고 있으니까. 별표. 나는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별표. 그리고 결국 말했으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조금은 용서해도 괜찮아. 별표.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울음은 조용했고 길지 않았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감정이 마침내 흘러나온 듯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 더 나아졌다. 이 세상은 여전히 크고 복잡하며 정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어떤 질문에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는 기억 하나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침묵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비록 작지만 분명한 변화는 시작된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침묵이 아주 조용한 용기가 되어 세상 어딘가에 닿기를 바란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나 의혹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침묵과 용기, 그리고 양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진실이 묻힌 채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말하지 못한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은 기억 하나, 조심스러운 증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기억 속 단서를 꺼내 들 용기를 내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